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기관으로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혈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반면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등이 있고 각각의 내분비샘에서는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중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호르몬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내분비계와 호르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주요 호르몬의 과잉과 결핍에 따른 질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호르몬과 기능. 항상성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시상하부는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입니다. 해부학적으로 간뇌 아래 위치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여포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호르몬은 뇌하수체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며 젖분비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은 젖샘세포의 발달과 모유 생성을 촉진하죠. 또 생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 뼈와 연골의 생장을 촉진하며 유아기와 사춘기에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 옥시토신은 출산 시 자궁 수축과 수유 시 젖분비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호르몬은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갑상샘은 기관의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으며 4개의 작은 부갑상샘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갑상샘에서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과 혈액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칼시토닌이 분비되며 부갑상샘에서는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파라토르몬이 분비됩니다. 지난 시간 잠시 알아보았지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기량작용을 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칼시토닌 분비는 촉진되고 파라토르몬 분비는 억제되어 혈액의 칼슘 농도를 낮춥니다.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는 칼시토닌 분비는 억제되고 파라토르몬 분비는 촉진되어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죠. 세 번째로 알아볼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샘으로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며 부신 겉질에서는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됩니다.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호르몬은 이자 호르몬입니다. 이자는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인 동시에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이자에는 섬과 같은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을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혈당량을 낮추고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여 혈당량을 높입니다. 한 가지 오개념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화액과 호르몬을 합성하는 세포는 따로 있죠. 소화효소는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소장으로 분비되고 호르몬은
이자섬이라는 세포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자에는 이자섬이 2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 알아본 내분비샘과 호르몬은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꼭 묻는 내용이므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호르몬 분비 과잉과 결핍에 따른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과잉과 결핍에 따른 질환. 호르몬 분비가 과잉되거나 결핍되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록신 분비가 많아지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티록신 분비가 부족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말단비대증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에 관여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면 하루에 오줌량이 10리터 이상 증가하는 요붕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저혈당 증상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질문 하나 할까요? 피그미족은 성인이 되어도 키가 1.5m를 넘지 않지만 생장 호르몬 분비량은 보통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그미족의 키가 작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피그미족은 생장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의 수가 보통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생장 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해 키가 작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자, 오늘 마지막 학습 내용으로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을 통틀어 내분비 교란 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은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의 결합 부위가 있어 호르몬 대신 수용체에 결합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기능을 교란하는 등 몸에 이상을 일으키죠.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 물질로 대표적인 예로는 DDT, PCB, 다이옥신, 비스페놀 A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살충제로 사용하는 DDT는 1972년에, PCB는 1979년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분비 교란 물질은 잘 변하지 않는 물질이어서 일단 방출된 후에는 자연 속에 오래 남아 여러 생물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확정된 내분비 교란 물질 외에 가능성이 있는 물질까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죠. 오늘은 사람의 호르몬의 기능과 이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